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5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이란의 대통령이 어제 헬기 사고 속보로 좀 전해드렸는데 결국 이제 사망 확인이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급하게 또 중동 전문가시죠.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후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 것인지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뉴스3 우리 권순우 팀장 준비하고 있고요. 또 박병창 이사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3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중동 관련된 뉴스 같은 것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영향이 좀 많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뭐 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고가 지금 사고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정치적인 어떤 격변이라든지 뭐 중동의 정세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추모에 대한 인식들이 좀 강하고 네. 여기서 뭐 조금 더 뭐 정무적인 해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사고로 인식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어제 코스피도 그닥 영향을 받지 않았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다우존스가 조금 하락을 하긴 했는데 0.49%, 그러니까 4만 포인트 위로 올라갔다가 0.49% 하락하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6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거의 그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서 AI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0.09%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그럼 AI 관련한 뉴스들도 좀 많이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PC를 내는데 네. 거기에 이제 코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는 PC를 낸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코파일럿이 뭐예요? 코파일럿 그 코를 파는? 저기 코파일럿? 그 오픈 AI가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에서 뭐 거기서 그 뭐 워드를 뭐 이게 요약한다든지 요약한 내용들을 PPT 파워포인트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거를 파워포인트를 스스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데이터 주면서 야 이것 좀 해봐 그러면 엑셀로 자기가 함수를 만든다든지 그런 오피스 같은 경우도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GPT-4o 같은 경우도 이제 코파일럿에 좀 적용될 예정이다 뭐 그러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PC를 직접 만들거나 그러지 거의 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거죠?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 AI PC를 적용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도 이렇게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여기 되게 특이한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PC의 그 반도체를 스냅드래곤 그러니까 퀄컴에서 만든 거를 넣겠다는 거예요. 스냅드래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갤럭시 S24 같은 경우도 스냅드래곤 들어가거든요. 모바일용으로. 그거는 저 제드래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콜컴이 만들어요? 삼성이 안 만들고. 예. 아쉽네요. 제드래곤, 스냅드래곤 한번 연결시켜 보시려 그런 거죠? 아니 지금 저 채팅창에 정프로 얼굴이 점점 풍선이 돼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이 쪘나요? 제가 반성 좀 하고. 저 매일 보는 입장에서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그렇죠. 가끔 오시면 느낌이 나. 근데 어제 또 제가 좀 많이 먹긴 먹었어요. 그 저 주막집 있잖아요. 주막집이 뭐죠? 그렇게 저 터레기 저 수제비 하는 집. 그렇게 진짜 맛있거든요. 항아리에다 수제비를 한 3인분을 주는데 혼자 다 먹었어요. 그걸.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네 어제. 네. 여튼 그래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새로운 PC에 반도체로 들어간다. 여기에 이제 AI 서비스는 코파일럿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명드리려면 좀 긴데 원래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 AI 그 클라우드에서 하는 서비스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노트북에서 하겠다라는 건 온 디바이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럼 AI에 대해서 뭔가 이게 데모 버전이라든지 멋있는 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좀 쓸 일은 뭐가 있으면 이 회사들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당장 돈을 내야 되는 엔비디아 칩을 살 때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잘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AI 서비스에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PC를 좀 내놓은 게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오피스 365에다가 이제 인공지능 적용한 그런 구독 서비스가 있는 거고 오히려 또 메타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면서 여기서 그럼 메타에 와서 인공지능 관련한 것들을 생성하면은 사람들이 또 일로 몰릴 거 아니냐. 네네. 뭐 그래가지고 그런 서비스도 좀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네.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으며, 그럼 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제공할 반도체를 만들 것이며, 여기에 소비자들은 얼마 정도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코파일럿이라는 게 결국 뭐 인공지능 비서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예. 편하게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마 그 코파일럿 서비스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예, 이제? 예. 네. 첫 번째 뉴스는요. 그 한국경제에서 좀 흥미로운 보도가 좀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2주 만에 2,200억 달러를 풀었다. 돈을 또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돈을 푼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네. 일반적으로 페드 연준을 기준으로 뭐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요즘에 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연준 인사들도 뭐 금리 인하 계속 뒤로 미룬다는 것 같고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룬다 그러는데 증시는 또 굉장히 괜찮아요. 보통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네. 요새 주식시장은 뭐 다우존스 4만 얘기 계속 나오고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랬던 부분들을 이제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유동성이 별로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이 왜 안 줄어드냐? 연준에서 금리를 낮춘 것도 아닌데 라고 했을 때 미국 재무부의 정부 일반 계정 TGA 현금 잔액이라는 게 있는데 네. 지난달 말에 9,295억 9,400만 달러에서 지난 16일 7,061억 800만 달러로 줄었다. 이달 들어서만 2,235억 달러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갖고 있는 통장 현금 계좌에서 2,200억 달러가 줄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다 풀린 걸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양적 완화 효과가 발생한 거다. 그렇죠. 예, 근데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는 게 맞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연준에서 보통 유동성을 조정을 하는데 네네. 정부 지출에서 이게 2,200억 달러가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원래 이것도 그 미국 중앙은행에서 개설된 TGA 계좌를 통해서 되는 건데 여기에 뭐 공무원, 군인 급여 지표, 복지, 인프라 예산 이런 것들이 좀 지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뉴욕 연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는 이달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권 지급준비금 잔액이 3조 3,697억 달러로 지난달 말 3조 2,527억 달러 대비 1,170억 달러가 늘었다. 그러니까 정부 쪽의 계좌는 줄고 여기서 그 유동성들은 풀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 상승의 랠리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굳이 안 낮춰도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증시 입장에선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 네네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정부에서 돈을 푼다라는 거는 네. 연준에서야 이제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을 빚을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거는 빚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빚을 내서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고민들이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페드가 제롬 파월 의장한테도 기자회견 때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연준에서도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매월 한 6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국채를 상환을 받았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250억 달러만 상환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한테 야 너 빚 갚어 하는 것들을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그 제약하는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놓고 기준금리는 인하 안 하고 되게 제약적으로 한다 그래놓고서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는 거는 모순되지 않냐. 그러니까 모순되는 게 맞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네. 하는 얘기가 뭐 단기 시장에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을 좀 줄이는 거야. 연착륙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서로 이거는 다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연준대로 뭐 이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금리를 낮추진 않고 그러면서 돈 풀려나가는 것들은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서로들. 근데 이게 쪼이면 우리 서로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물가를 잡는 과정은 굉장히 좀 힘들죠. 힘들죠. 예, 그거를 별로 그러니까 물가가 안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음. 내려오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을 대선 앞두고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죠.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매크로 시장에서는 되게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부채만큼이나 이상한 게 일본 증시의 뭐 최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하게 큰 손. 일본 증시? 예. 그 일본 정부 아니에요, 그거? 일본 은행입니다. 일본 은행. 일본 정부도 아니고 일본 은행. 네. 일본 은행이 ETF로 사가지고 있는 돈이 300조 원이 넘어요. 일본 은행이라는 거는 일본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그렇죠. 예. 아니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들인다라는 개념도 되게 이상한 개념인데 일본은 근데 이거 한 지 되게 오래되긴 했어요. 한 네. 2010년부터 이제 국채하고 이제 ETF를 같이 샀는데 이게 예전에 일본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이고 그냥 오죽하면 저러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최근 6개월 사이에만 그 평가 이익으로만 10조 엔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한 300조 정도 되는 돈 ETF나 뭐 이런 거 가운데 상승을 해서 한 10% 정도 10조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 10조 엔. 10조 엔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 그럼 100조 원이죠, 100조 원. 좋네. 근데 이게 네. 그 너무 저평가돼 있고 또 뭐 침체가 돼 있으니까 산 거잖아요. 네. 그럼 좀 올랐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팔면 근데 또 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사 모으다 보니까 네.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수치 비교를 해보진 않았는데 연금 적립금 관리 운용 독립행정법인 GPIF 그러니까 이게 공적연금 자산 관리 운용하는 그런 기관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민연금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여기보다 더 많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이것도 근데 어찌 보면 증시 부양 뭐 돈 푸는 거랑 비슷한 효과인 것 같고 미국도 사실상 돈 풀어 갖고 지금 증시 올리는 것 같고 우리는 안 하나 이런 거? 안 하죠 우리는. 뭐 이 정막은 뭡니까?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 문제에서 네. 이게 안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왜 주식을 사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러겠냐라는 상황에서 오죽한 상황이 아니게 됐잖아요. 오죽한 상황이 아니게 되니까 저 300조 원 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있고 여기서 중앙은행이 주식을 팔아서 예를 100조 원을 벌었어. 그것도 좀 이상하죠. 네. 아니, 다른 나라들이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뒤처진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본은 그렇게 막 열심히 일단 돈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걸 또 미국 달러 가치는 지금 사상 최고치잖아요. 에이씨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그게 좋은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채 막 찍어가지고 나라비 막 내서 막 사람들 다 이렇게 막 돈 뿌리고 막 이거에 좋은 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물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냥 좀 더 한번 가보겠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여튼 지금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개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통장에서 그냥 돈을 막 풀어갖고 불과 15일 사이에 보름 사이에 2,200억 달러 한 280조쯤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돈을 벌었다는 거고 일본의 중앙은행은 열심히 주식을 사갖고 그게 또 엄청 올랐다는 거고. 그게 지금 고민이 된다는 거죠. 너무 네. 올라서.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투자할 때 참 열심히 뭐 머리 굴려서 투자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미치는 영향이 나중에 잘 눈에는 안 띄는데 우리 계좌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은 뭐 저성장이야라고 해서 외면했던 거, 뭐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 되게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 네. 이런 것들의 어떤 그냥 그 당연한 생각인데 그 당연한 생각과 증시가 그대로 같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자, 첫 번째 뉴스, 미국과 일본 이야기 잠깐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화장품 관련한 얘기인데요. 그 이것도 매번 좀 말씀을 좀 드리긴 드렸었어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그 중국에서 이제 K-뷰티가 대박이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하고 이제 LG생활건강이 엄청나게 잘 되다가 저는 중국에서 화장품이 좀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뭐 인디 브랜드들이 네네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통계치로 나왔는데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11조 원, 8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1년에 이어서 역대 2위 수출액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참 이게 정말 산업계에 계신 분들 열심히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한 2년 전인가 네. 우리 기업들은 생각보다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포트폴리오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이제 그 2023년 화장품 생산 수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가 다 낯설고 많은 변화가 있구나를 좀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중국 화장품 수출 비중이 2021년에 53.2%였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었고. 근데 그게 23년이 되니까 32.8%. 아따. 정말 큰 폭으로 줄었죠. 예. 근데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 여기서 지금 수출을 여기서 작년에 어디로 했는지 많이 보니까 북미에 44%가 증가했고 네. 유럽에 49%가 증가했고 중동에 39.9%가 증가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매출 포트폴리오를 바꾼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년에는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면서 수출액이 2022년보다 43.7%가 늘었는데 네. 그러면 미국 전체 시장에서 한국이 몇 위 정도가 되냐라고 네. 했더니 5위인데 5위가 프랑스, 1위가 프랑스입니다. 1위 프랑스. 프랑스는 뭐 워낙 화장품 강국이죠. 2위, 3위가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죠. 아. 4위 이탈리아, 네. 다음이 한국입니다. 4위 이탈리아. 예.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또 판매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일본. 일본에서는 일본 내 수입 화장품 중 우리나라 화장품이 26.1%를 차지하면서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그렇죠. 아유. 참. 진짜 열심히들 살죠. 아, 이게 당연히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부가 막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업들이 정말 자신들이 어찌 보면 살기 위해서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야, 지금 중국 수출길 막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해보자. 이 간절함. 예, 다른데 뚫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중국이 안 되면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뚫어야 된다. 우리가 선진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게 진정한 월드 클래스의 경쟁력을 네네네. 갖는 거다. 뭐 중국에서 그 인기를 끌었던 거는 중국 시장의 어떤 구매력이 좀 낮다 보니까 이 하이 클래스의 그런 화장품들을 안 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갔다가 그럼 여기서 그 글로벌 브랜드들도 대응하고 뭐 중국의 인디 브랜드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러고서 야 근데 그게 우리가 중국에서나 먹혔지. 일본도 굉장히 화장품 강국이잖아요. 뭐 시세이도라든지 그렇죠. 뭐 예. SK2라든지 뭐 그랬을 때 일본이나 미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글로벌화된 화장품 산업을 갖게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한 3, 4년 전에 한참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미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제가 그 종목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네. 그 작년에 화장품이 안 좋았다 뭐 얘기를 하더라도 인디 브랜드들의 ODM, OEM 업체들은 꽤 주가가 괜찮았어요. 여기에 뭐 미용기기라든지 뭐 이런 네. 부분들도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대형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안 되는데 개별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거를 이번에 식품의약안전처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금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우리 뭐 유명 스타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확실히 또 도움을 좀 많이 준 것 같고 예. 아무래도 화장품 같은 건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런 힘도 있었고 또 우리 화장품 기업들도 열심히 또 그 해당 시장에 맞는 여러 제품들 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여러 노하우들이 또 있었을 테니까 예, 뭐 예. 그런 게 전 세계로 이렇게 판매처가 늘어나는 거는 오히려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그쵸. 너무 몰빵되는 것보다 예, 예. 그래서 전 세계 막 분산이 되면 차라리 어느 한 곳이 조금 뭐 힘들어지더라도 이게 완충이 좀 되는데 중국에 너무 몰빵돼 있으니까 그쵸. 그 뭐 중국 조금만 뭐 심기 거스르거나 이러면 또 갑자기 막 매출 떨어지고 이건 참 위험한 거긴 하죠. 예, 예. 물론 뭐 판매량이 많은 뭐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여튼 수출 다변화가 적어도 이루어졌고 굉장히 또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예, 거기 뭐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듣고서 좀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정한 곳에 너무 몰빵돼 있는 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봤을 때 기초에서 백옥 같은 피부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선 주로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외신들이나 이제 외국인들 반응을 보더라도 네. 야, 한국 화장품 쓰면은 저런 피부가 되냐. 아. 백옥 같은 피부.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 쪽이 지금 제일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제일 많아요. 기초가.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서도 5.6%가 상승을 했는데 백옥 같은 피부에다가 또 이제 한국 문화의 어떤 그 K컬처의 좀 화려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추종하는 부분이 색조잖아요. 색조는 그 생산 금액 자체는 그 기초에 비해서 적은데 성장률로 보면 28.2%로 훨씬 크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기초는 기초대로 큰 데서 더 성장했고 네. 색조는 시장 사이즈는 좀 더 작지만 성장률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게 그 뭐 큰 기업들 중심으로 봤을 때 상위 10개 판매 업체의 생산 비중, 그러니까 화장품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네. 상위 10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전에 69.3% 있다가 55.5%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더 많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10위권 밖에 있는 업체들의 약진도 꽤 높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약간 유행 타고 막 그러는 게 있으니까 뭐 특정한 어떤 업체가 뭐 유행에 좀 더 뒤처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업체들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들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화장품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 두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화장품 뉴스. 선전을 했다고요? 아니, 선전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요. 삼성동에 10조짜리 땅이 있죠. 현대차의 아, 네네네네. 한전부지 GBC 산 거. 아, 이거 그때 부지 매입한 게 2014년이거든요. 아 10년 됐네. 벌써 10년 됐어요. 언제 올라가요 여기?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건물이 빨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디 서울시랑? 예, 이거 처음에 이거 샀을 때 10조 주고 산다 그랬을 때 다들 이렇게 한전 살라 그런 거 아니었냐. 한전 부지가 아니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땅값 많이 올랐다 그랬는데 이게 건축비가 좀 올라가가지고 그 원래 100층 넘는 105층짜리 짓는다고 맞아요. 했다가 예. 이거는 뭐 건설비도 많이 들고 공법도 너무 어렵고 그래갖고 이제 55층으로 그러니까 설계를 바꿔서 55층짜리 2개를 짓겠다라는 걸로 바꾸는 안을 서울시에다 제출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서울시가 안 된다. 왜?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안 네.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공사를 또 계속 이제 서로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럼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일단 그 105층까지 올리려 그러면은 이제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고 예. 거기에 건물의 실용성도 좀 떨어지고 그렇죠. 너무 높으면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요. 그 뭐 괜히 비효율적인데 엘리베이터만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너무 높고 그치. 막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갖고 지난 2월에 서울시에 55층짜리 2개를 짓는 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네. 같이 보시면은 그냥 뭐 가상도죠. 가상도에서 이게 105층짜리 아니고 이게 55층짜리 2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뭐 이렇게 용적률을 더 높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뭐 디자인 좀 바꾸고 뭐 용도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허가에서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용적률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를 좀 거기 뭐 용도를 변경하거나 뭐 이럴 때는 서울시랑 협의하는 게 맞는데 용적률은 오히려 좀 낮아지는 거고 용도도 그대로 돼 있는 사안이어서 이건 단순 디자인 변경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항을 다 준수하고 있어서 네. 이거를 그냥 인허가 뭐 간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좀 뭐라 그러고 있냐면은 이거 랜드마크 만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부 체납 같은 거 좀 약간 좀 이렇게 봐준 거가 지금 있지 않냐. 아. 근데 이게 한 1조 7천억 정도 기부 체납을 이제 현대차가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조 7천억 원을 이걸 개발하는 대가로 줘요. 아, 돈으로? 돈일 등등 겁니다. 해서? 예. 그거를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예. 용적률 같은 거 바꾸기로 해서. 예. 그럼 이걸 해갖고 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용적률 높인다 그래가지고 기부 체납 이만큼 했는데 예. 용적률 그만큼을 다 안 쓰겠다는 건데 왜 이걸 안 된다는 거냐라는 예. 얘기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기다 랜드마크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원래 1조 7천억보다 더 많은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랜드마크 하는 것 때문에 좀 인센티브를 좀 준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안 만들기로 했으면 기부 체납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협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좀 근데 현대차 뭐 잘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105층 굳이 그렇게 올려서 그걸로 랜드마크를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하게 요소들이 좀 복잡한 요소들이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빌딩 이름을 랜드마크로 하면 어때요? 이 빌딩이 랜드마크 타워. 랜드마크 타워. 예, 자세한 거 얘기해 여기도 주시면.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종 주거지에서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종상향이 되겠죠. 더 높게 네, 올릴 수 네. 있죠. 그럼 거기에 부지 가치의 40%를 공공기여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2016년 이후에 지가가 한 2배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럼 땅값이 더 올랐으니까 기부 체납해야 되는 게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거 기부 체납 금액을 정할 때 협상했던 가격에서 땅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기부 체납을 더 해야 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아니 내가 샀는데 10년 뒤에 땅값이 올랐으니까 기부 체납을 더 하라고요?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처음 살 때 혹은 뭐 처음 허가를 받을 때 했던 뭐 이런 약속들 정도는 그냥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기는 하고. 예. 그리고 105층 사실 올라가는 거 100층 넘게 올리는 게 그 만드는 입장에서 되게 필요한 일일 거라 만약에 서울시가 안 되는데 좀 봐준 거 안 되는데 좀 돈을 더 내라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105층에서 55층짜리 2개 만든다는데 그거를 돈을 더 내라 혹은 뭐 이러면 안 된다고 하기는 이건 약간 좀 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그냥 겉에서 봐서는 좀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55층짜리 2개를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재협상을 하자는 것 자체가 더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거 용적률 올리고 뭐 할 때는 협상을 해서 기부 체납을 좀 뭐 더 내게 하든 아니면 덜 내게 하든 협상을 할 건데 이게 디자인안 변경한 걸 가지고 또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현대차 쪽에서는 약간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는 뭐 일단은 저기를 해봐라. 뭐 댓글에 뭐가 올라오는 거? 뭐 취재한 서울시 입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2016년 이후에 지가도 많이 올라갔었고 종상향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한 거에 랜드마크를 만들어주고 지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부 체납 이만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게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디자인한 변경하면 그 인센티브를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네.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그러니까 처음에 니네가 105층으로 짓기로 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종상할 때 훨씬 더 내야 되는 뭐가 많은데 니네가 랜드마크 한다고 그래서 내가 좀 깎아줄게.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가 만약에 그 랜드마크를 못 지으면 안 지으면 우리가 그때 좀 봐줬던 거는 다시 뭐 내놔. 다시 이제 이런 거 협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종상향 즉 층수를 막 올리면서 더 냈어야 될 인센티브에서 좀 깎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냈어야 될 부담금에서 좀 깎아준 거니까 55층으로 내린 데는 크게 더 받아야 되나? 예를 들어 55층 2개 만들려고 그랬는데 105층으로 받고 그때는 더 내야지 뭐를. 고민을 해봐요. 협상을 해봐야죠. 그때는 뭐 안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서울시에서 더 많이 체크를 하거나 혹은 뭐 더 어떤 부담금을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5층에서 2개 낮춘 55층 2개로 가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만 여튼 뭐 이게 현대차 입장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양쪽의 입장이 이제 있다는 말씀이신 그래가지고 거죠?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편드는 거 아니라고요. 현대 편을 뭐하러 듭니까? 광고도 안 들어오는데 광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 편 한번 살짝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현대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말이죠. 현대차 끌어보셨잖아요. 현대차 끌 때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점? 현대차 여러 뭐 편의상 좋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현대차에 예전에 한번 이비오스 썬팅 필름을 깔아봤는데 정말 이거는 뭐 자외선 완전 차단에 눈이 선명해집니다. 아주.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이비오스 썬팅 필름 있죠. 뜨거워진 여름에 너무나 필요한 이비오스 썬팅 필름을 저희가 광고주와 상의를 해서 여러분께 매우 큰 혜택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고급 썬팅 필름이에요. 그래서 전면 유리 필름 시공하는데 대충 한 7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차 크기에 따라서 10분 선정해서 10분 선정해서 이비오스 썬팅 필름 한번 깔아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주변 분들께 널리 말씀 좀 해주시라고. 이비오스 썬팅 필름 10분께 저희가 무료 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정말 고급, 정말 좋은 썬팅 필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거 나중에 유정 기자한테 썬팅 필름 비교 분석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이비오스 꽤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반떼 가능하고요. 네. 펠리세이드 가능하고요. 벤츠 뭐 수입차 다 됩니다. 네. 여러분도 하여튼 그 신청을 하셔서 언제 신청하느냐? 저희가 오프닝 벨 라이브 시간에 저희가 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프닝 벨 라이브까지 못 나가게 하려는 저희 또 얄팍한 수작이죠. 네. 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간에 썬팅 필름 10분께 당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머물러 주시고요. 70만 원 상당입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요쯤에서 보내드릴까요? 보내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